결혼도 뭐 혼인 테크, 뭐 이혼도 네. 이혼 테크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산 갖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갑이었는데 요즘에는 네.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을이 됐죠. 야. 상대방이 청구한 사람이 갑이 된 거예요. 아.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네. 사실 요즘에는 네. 그 또 경제적으로 네. 되게 침체도 오고 그리고 또 뭐 자산 시장도 뭐 안 좋아요. 그러다 예. 보니까 이제 금전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이혼하는 네. 분들도 좀 늘어났을 것 같기도 한데 많이 어떻습니까? 이게요 재밌는 게 경기가 막 좋아져도 거기에 따른 또 이혼 사유가 있고 아 그래요? 경기가 나빠져도 네. 또 가정 경제가 나빠져도 거기에 대한 이혼 사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경기가 좋을 때는 이혼 사유가 뭐가 있어요? 그 좀 이해가 안 가시죠? 네. 어떻게 보면 자 경기가 막 좋으면 네.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갑자기 막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네. 아내도 마찬가지 돈을 많이 벌게 됐어. 음. 돈을 많이 벌면 일단 뭐를 할까요, 사람들이? 뭐 투자도 하고 뭐 집도 사고 막 하겠죠. 그게 굉장히 건전한 생각이고. 아니에요? 일단 일확천금을 뭐 로또가 당선됐다 이런 사람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대박 났다 그러면 네. 좀 그거를 막 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. 아. 그래서 막 슈퍼카 몇 대 사고 그다음에 이제 막 골프 여행 네, 매일 네, 가고 네, 뭐 네. 비싼 뭐 술집 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밖으로 도는구나. 밖으로 듣죠. 그렇죠. 네. 이제 평소에 가정적인 사람도 네. 막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막 만나기 시작해. 네.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야. 이 코로나 때 이혼율이 확 줄었어요. 그래요. 왜 줄었냐면 네. 사람들이 밖으로 안 못 나가니까 만나니까. 뭐 사건 사고가 안 생겨. 네. 집에만 있으니까 뭐 집에서 그냥 뭐 부부가 그냥 사소하게 싸우는데 뭐 그거는 네. 이혼까지 안 하거든. 그 그렇죠. 정도 가지고. 네. 어차피 내일 또 보면 또 화해하고. 내도 화해하고 뭐 특별히 뭐 두 부부가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은데 네. 근데 이제 이게 밖으로 나들면 뭐 동창회도 나가고 뭐 친구들도 만나다 보면 또 이제 뭐 또 이성도 만나기도 하면서 네. 또 뭐 아니면 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별별 이 케이스가 다 생기거든. 네. 그런 경우에 좀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막 경기가 그래요. 막 확 경기가 좋아지거나 좋아져도.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. 근데 이제 반대로 또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면은 또 왜 이혼하냐? 네.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. 네. 생활비를 일단 줄입니다. 생활비를 줄이죠. 사업이 어려우면은 남편이 생활비 이번 달에 못 주겠어. 음. 그럼 아내가 이제 잘 참다가 좀 네. 어렵다. 뭐 남편이 좀 구박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욕설을 하거나 뭐 심지어 외도를 해도 참다가 생활비가 끊기면 찾아오시더라고요. 그래요. 당장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. 아이들도 학원도 보내야 되고. 네. 근데 이 남편 명의로 뭐 집도 있고 재산은 있어. 네. 그러면 이제 아시잖아. 이혼하면 저거 위자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라도 또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생활비도 끊겼으니까 이제는 이혼해야 될 때인가 보다. 그래서 이혼 결심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아니 근데 좀 제가 이제 남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또 힘든 상황인데 네. 힘든 상황에서 좀 같이 네. 이겨내가자 네. 이런 의도였을 텐데 네. 그게 아니에요. 안 되겠다. 안 주니까 우선. 왜냐면 좀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. 안 주나 보죠. 안 주니까. 끝까지 안 주나 보죠. 예. 뭐 몇 번 이제 주는 경우도 뜨문뜨문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줘야 왜 되는데 이제 뭐 남편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사업을 살려야겠다. 네. 아니면은 이제 뭐 아내가 또 이혼 준비하는 거를 미리 눈치챌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리 끊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주는데 네. 생활비 끊기면 이제 아내가 이제 그거 많이 참는 거 못 봤어요. 그래요. 물론 이제 그럼 남편은 또 서운하죠. 아니 뭐 이렇게 힘들다고 생활비 몇 번 안 줬다고 이혼을 해? 좀 그거 좀 참아야지 같이 극복해야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. 서운하다고 네. 생각하는데 또 아내 입장에서는 당장 또 학원비도 필요하고 뭐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생활비 끊기면 안 되겠다. 이제 현실적인 면을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해봤는데 네. 도저히 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네.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렇죠. 하셨겠죠. 맞아요. 근데 저는 인스타인가에서 막 봤거든요.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자산이 막 상승할 때 네. 그때 떨어지기 전에 이혼해야 되겠다. 네.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이혼해야 된다. 네. 막 이런 생각으로 네.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. 굉장히 그분들은 이제 재테크나 이런 쪽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결혼도 뭐 혼인 테크, 뭐 이혼도 네. 이혼 테크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. 이혼 테크도 뭐 소위 말해서 잘하려면은 최대한 자산이 높을 때 해야지 많이 받겠죠. 그래요. 왜냐하면 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게 KB 시세로 하거든요. KB 시세요. KB 시세. 이제 아시잖아요. KB 시세로 하니까 KB 시세가 높을 때 해야지만 많이 예를 들어서 네. 뭐 서울에 집이 있는데 KB 시세로 현재 집값이 뭐 10억이다. 네. 근데 이게 점점 떨어지면 KB 시세가 약간은 늦게 반영되더라고요. 네, 현실보다. 맞아요. 조금 늦게 반영되는데 어쨌든 내년 지나면 9억이고 내후년이면 8억이면은 10억의 절반이면 내가 5억을 받을 수 있는데 내후년이면 4억을 받는 1억이 확 깎이잖아요. 야, 그러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 네. 완전히 지금 급냉 내면서 네. 막 내려간 데가
아직 KBC에서 반영이 안 됐거든요. 아직 안 됐죠. 그럼 예를 들어 KB는 10억인데 네. 막 지금 거래는 아. 막 7억에 돼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좋은 지적이 있어요. 이게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요. 지금 이혼 재판 실무에서 이게 좀 문제긴 한데 괴리가 발생을 해. 이게 부동산이랑 엮이네. 엮이죠. 네. 항상 부동산은 항상 어디나 엮이는 네.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는 KBC세 기준하니까 남편 재산 얼마입니까? 그럼 남편은 지금 KBC세 지금 뭐 10억인데요. 근데 실제로는 이거 8억에도 안 팔립니다. 실제로는 8억이나 7억으로 계산해 주세요. 네. 근데 아내 입장에서 무슨 소리입니까? KBC세대로 해주세요. 그러면 10억과 8억이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. 네. 그럼 법원에서도 이게 참 난감한 문제거든요. KBC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. 그럼 뭐 감정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. 뭐 필요할 경우는 감정을 따로 할 수 있는데 감정비가 또 장난 아니에요. 네. 몇백만 원 또 막 들어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결국엔 KBC에서 아니면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뭐 그럼 9억을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렇구나. 좋은 지적 해주셔서 심각한 문제예요. 네. 아니 그러면 이게 자산이 막 변동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뭐가 됐든 시세를 딱 정해버리면 네.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 가격이 그렇죠. 인정돼서 거기서 뭐 40% 50% 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자산 갖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갑이었는데 요즘에는 네.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을이 됐죠. 야. 상대방이 청구한 사람이 갑이 된 거예요. 어쨌든 그건 당신 사정이고 네. 뭐 10억이니까 빨리 팔던 대출 받던 5억 원 줘 이럴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산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하게 됐어요 요즘에는. 그럼 실질적으로 뭐 5대5라고 나눴지만 네. 거의 뭐 8대2 정도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. 8대는 좀 심한 거고 이제 뭐 그게 결론적으로 6대4나 7대3까지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. 뭐 주식 이런 거는 뭐 명확한 건가요? 뭐 평가일 딱 정해가지고 딱 나누는 건가요? 근데 주식은 또 이제 이게 급변하는 경우가 많죠. 그러니까 아니 재판 중에 떨어지면 어떡하냐고. 재판 중에 떨어지면 하한가 두 번 맞으면 어떡해요? 그래서 보통 이제 재판에 사실 조회를 하는데 네. 뭐 이혼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접수한 다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조회를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한 6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처음에 이제 이혼 제기했을 때는 소송했을 때는 좀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때니까 7만 원대라고 가정할게요. 7만 원대인데 이게 이혼 재판이 한두 달에 끝내는 게 아니라 뭐 1년, 2년, 3년 이렇게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이게 6만 원대가 됐다, 5만 원대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. 그 남편에서는 이거 판사님 이거 5만 원으로 해 주십시오. 시가로. 지금 5만 원입니다. 딱 내요. 그러니까 5만 원 할까요? 근데 갑자기 또 몇 달 지나니까 이게 6만 원이 됐어. 아내는 또 6만 원이 돼요.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. 그래서 원칙적인 기준은 뭐냐면 변론 종결시라고 해서 1심이면 1심 재판 끝날 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. 2심 재판, 2심 재판 끝날 때. 근데 끝나는 날 사실조회하면 또 그 다음날 바뀌니까 계속 그러면 재판이 뭐 이게 끝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재판 중간에 딱 사실조회 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. 근데 사실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. 뭐 이제 변동성이 큰 주식 같은 경우, 뭐 코스닥이라든지 뭐 그런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왔다 갔다가 크기 때문에. 네. 그러면 반대로 뭐 예를 들어 남편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사실조회를 한 날 우선 팔아놔야 되겠네. 안 그러면 이거 나중에 막 더 빠지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올 수도 그렇죠. 있겠네요. 그게 좋을 수 있겠죠. 정말로 이게 막 떨어지거나 뭐 변동이 심하면은 아예 팔아가지고 팔면은 그 통장에 있는 기준으로 하니까. 근데 반대로 또 올라가도 또 이제 평가 받은 거에 반 뭐 이렇게만 주니까 어차피 결국에 베팅을 하는 거네. 그렇죠. 이래나 저래나.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한참 부동산가 막 올랐을 때는 일부러 재판을 막 끌었어요. 일부러. 왜냐하면 이제 별거 시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5억이었는데 뭐 한 2, 3년 지나니까 집값이 7억이 됐네. 그리고 이혼 소장 접수할 때는 막 이게 8억, 9억 거의 10억이 된 거야.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재판 중간에 이제 그 재판 중간에 값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재판이 6개월만 끌어도 1억이 막 올라가. 그리고 1심 재판이 끝나잖아요. 항소해. 항소하면 또 오르니까. 뭐 항소하면 항소 끝날 때쯤이면 처음 가격보다 뭐 거의 막 1.5배가 오르면 제일 마지막 기준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막 재판을 이제 막 끌었는데 요즘에는 빨리 끝나려고 그래요.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. 야, 그렇구나. 아니 이게 이혼도 아까 말씀하신 이혼 태클하는 게 이런 거군요. 네, 이게 이혼이 재산 분할 연결되기 때문에 뭐 부동산, 뭐 주식, 뭐 코인 다 연결돼 있어요. 그래요.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거 외에 좀 애매한 실물 같은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요즘에 그림도 많이 사시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뭐 그림도 많이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. 이제 남편의 직업이 이제 그 귀금속을 운영하는 귀금속상인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대요.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데 거기 이제 금 뭐 이런 것만 거의 한 10억 원어치가 있다 이렇게 아내가 막 주장을 하는 거야. 다른 재산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10억에서 절반 주세요. 근데 결과적으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아내가? 뭐 어쨌든 상인이니까 그 거기 이제 그 세를 두고 보증금이 한 예를 들어서 1억이면은 그 보증금의 절반만 가져요. 왜냐면 귀금속은 평가가 안 되거든. 귀금속 평가를 못 해? 난 없습니다 하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?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 있고 주식은 다 이제 증권회사에 기록이 있잖아요. 예금은 은행에 있고 금부치는 어디 기록이 있어요? 아니 뭐 샀다는 뭐 증명 같은 거는 뭐 그건 옛날 거고 지금 다 없는데요. 그러면 잃어버렸는데요. 잃어버렸어요. 난 모릅니다. 아니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. 그러면 이게 그 재산을
밝혀내려고 막 네. 공권력이 투입되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니까. 절대 안 그래. 야, 그럼 반대로 이게 무슨 사건이 아니기 되는구나. 때문에 뭐 법원 판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뭐 아니면 기금서장 가지고 이게 얼마나 진짜 근데 사실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전 모르고 정말로 그걸 하려면 네. 이 감정인이 가서 조사를 네. 해야겠죠.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음 달 매달 며칠 날 감정인이 옵니다 하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? 타치오브레겠죠. 타치오브가 없는데요? 그러면 어떻게 감정하겠어요? 야,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기록에 남는 거는 재산분할 들어가지만 네. 기록에 없는 거는 들어가기가 어렵다. 그래서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래요. 고가의 물건은 부부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.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네. 이 남편이 굉장히 잘 나가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네.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아내가 이 사람 재산이 수십억 정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이혼을 준비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. 왜? 남편 명의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다 빼돌린 거야. 뭐 친구 명의, 뭐 가족 명의, 그다음에 네. 뭐 현금 다 빼돌려가지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. 근데 이 집에 금고가 좀 큰 게 있었거든요. 네. 금고를 딱 열어보니까 뭐 금부치, 뭐 달러에서 한 5억 원 정도가 있었던 네. 거예요. 그래서 아내가 그걸 가져왔어요. 네. 가져와가지고 변호사님 저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괜찮습니까? 처벌받지 않습니까? 근데 부부간엔 처벌이 안 부부간엔 되거든요. 또안 되니까. 친족상들이라서. 그래서 뭐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다. 뭐 절대로 그렇다고 먼저 제가 가져오라는 말은 아닌데 네.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서 이 기록이 없는 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아까 지금 금고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궁금한데 네. 집안에 금고를 하나 만들어놔요. 네. 그리고 금고 번호를 바꾸나 그럼 절대 못 여는 거예요. 남편 말고는. 물죠. 그러면은- 본인이 안 바꿔야죠.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재산은 분할을 못 하는 거예요? 영원히 그 비밀번호가 알고 있는 사람께 되겠죠. 뭐 심할 경우에는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게 있어요. 이 사람이 네.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줘야 되는데 안 하려고. 그거를 안 하려고 해서 재산을 판 다음에 다 금으로 만들었다. 그때는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수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뭐 이제 압수수색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또 부부간에는 또 처벌이 또 쉽지가 않거든요. 그럴 수 있을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. 이론과 실제가 사실 다르다 이렇게 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반대로 그런 일들을 막으려는 분,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좀 분할 받아야 되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뭐 경매나 이런 것들 보면 뭐 가등기든 뭐 가처분이든 막 이런 거 막 걸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것도 그런 거에 가능한가요? 반드시 해야죠. 반드시 해야죠. 가압류 가처분 반드시 하셔야죠. 네. 그걸 하면 가압류 가처분하면 이제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니까 네. 가압류 가처분 하시고 더 좋은 거는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아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. 공동명의라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어렵고요. 팔 수가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럼 부동산은 공동명의 하면 되고 네.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현물보다는 네. 이제 뭐 등기가 되거나 이제 그렇죠.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주식이나 된다. 예금이나 이렇게 있어야지만 될 수 있다. 그러면은 제가 딱 지금 생각나는 거는 코인으로도 많이 바꿔가지고 가지고 있으시겠어요. 코인도 요즘에 또 많이 이걸 또 네. 재테크 수단을 하면서도 또 뭐 이혼에 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왜냐하면 코인은 사실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또 숨길 수도 있고 네.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코인 그래서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근데 네. 딱 이제 내 업체만 이제 등록이 돼 있죠. 네. 내 업체만 등록이 돼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내 업체를 다 조회를 합니다. 그래서 내 업체를 다 조회해서 웬만하면 거기 다 나오는데 네. 조회가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외국 업체. 외국 업체는 네. 또 조회가 안 돼서 또 외국으로 다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또 이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상대방이 외국으로 빼돌리기 전에 빨리 사실 조회해야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라든지 네. 물성 같은데 조회하면 사실 조회하면 주민번호만 알면은 다 이 사람이 뭐 얼마 있느냐, 네. 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느냐, 뭐 이더리움 갖고 있느냐 그런 게 이제 얼마 떠요. 유권돼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빨리 조회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들어가야지. 그게 이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.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업비트에 뭐 비트코인이 뭐 이런 걸치 있었는데 그거를 팔다든지 아니면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로 옮겼다? 네. 그럼 바이낸스 같은 데 조회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또 나중에 난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외로 조회하세요. 나가는 순간 사실상 어렵다. 해외로 나가서 나 다 잃어버렸다 막 이렇게 변명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좀 재산 분할은 좀 찾기가 어렵다.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? 뭐 추정치가 있을 텐데 증거 자료를 내 가지고 당장 분할은 못 받더라도 뭔가 좀 다달이 좀 뭔가 돈을 받는 뭔가 이런 위자료든 뭐 이런 거에서 좀 할 수가 없나요? 근데 이제 이 법원이 잘 인정 안 해요. 법원은 이제 확실한 거를 인정하지.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이 딱 찍혀 있는 거. 네. 아니면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딱 얼마 찍혀 있는 거 이런 건 되는 거지. 네. 1년 전에 업비트에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년 전에 이걸 바이낸스에 옮겼으니까 지금 아마 1년 전 가격으로 계산해 주세요. 애매한 잘 인정 안 해주죠. 그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보장이 있느냐.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. 혼인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못 받고 받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의견이 막 분분하더라고요. 막 서로 싸워요. 막 그래서 5년 넘으면 뭐 150%고 뭐 10년 넘으면 그때부터 100%고 뭐 별의별 얘기가 있던데 좀 명확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제 부부가 혼인 이후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번 재산은 거의 5대5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약간 기여돈 차이가 날 수 있겠죠. 남편이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하고 아내는 그냥 가정주부였다가
된다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돈을 실제로 번 사람이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서 뭐 6대 4 정도 될 수가 있는데 네. 근데 이제 원래 이 재산이 남자 재산이었다. 아니면 아내 쪽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다. 네. 이런 경우 특유 재산이라고 하거든요. 네. 얼마 전에 그 유명한 판결 나왔잖아요. SK 사건. 네. 그래서 뭐 맞아요. 그게 특유 재산인데 재산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이제 네. 핫한 논쟁이었죠. 논쟁이 있었죠. 이제 네. 어쨌든 우리 가정법원에서는 결론적으로는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남편의 특유 재산이다. 그래서 아내의 재산 분할을 인정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항소했기 때문에 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요. 하여튼 그만큼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주식이냐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냐 결혼 전 재산이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뭐 이제 SK 사건은 워낙 특이한 사건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요.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대략 10년 정도 되면. 그렇다고 해서 뭐 50% 되는 건 아니고 한 10%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20에서 30% 정도 재산 분할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게 좋아요. 말로만 그냥 내가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요.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인 경우에는 이제 시부모님한테 이제 건물을 물려받았어요. 네. 뭐 수십억짜리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며느리가 그 건물을 직접 가서 관리를 했어요. 네. 세입자 관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막 네.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청소하는 거 사진 한번 가져왔어요. 그래서 막 계단 청소하는 거를 법원에 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장부 같은 것도 내고 세입자 진술서 내고 하니까 이 기여도를 조금 더 인정받았어요. 적극적으로 기여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받겠지만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예를 들어 처가에서 뭐 5억을 받았어요. 근데 이 5억을 남편이 이게 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완전히 그렇죠. 남편이 투자를 막 해가지고 막 주식하고 코인해가지고 뭐 20억을 만든 거예요. 그 아내는 아예 안 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런 것도 애매하잖아요. 이 돈이 없었다면 투자를 그렇죠. 못했는데.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? 이 투자했을 때 이 시드머니가 중요하다고 보세요? 아니면 투자를 잘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? 둘 다 중요하지만 사실 시드머니가 없었다면 이게 시작조차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여도가 좀 반은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우리 실무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.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시드머니가 없었으면 아예 투자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투자하는 거는 남편이 해도 이거는 부인이 같이 했다고 봐요. 아, 그래요? 이거는 남편이 회사 생활해도 전업주부인 아내가 기여도가 인정받는 거랑 똑같은 논리죠. 아내가 사실 회사 다닌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또 아내가 없었다면 또 남편이 회사만 그렇게 집중 못했다. 그렇겠죠. 예, 또 회사만 또 마음 편하게 못 다녔으니까. 그러면 투자를 남편이 해도 아내가 집에서 잘 살림을 하고 아이 키웠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투자한 거예요. 투자할 때 또 심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런 거군요. 근데 심지어는 그 돈이 장인이 투자한 거다. 그러면 오히려 아내 쪽에 더 기여도 많지 않을까요?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. 아내분이 투자를 하고 싶어요. 근데 남편이 막 극구 말리는 거예요. 절대 말려 막 민증 뺏고 막 이러는 분들 많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막 투자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돈을 좀 불렸어. 근데 남편이 극구 반대하고 거부했던 거는 증거가 있어요. 이래도 인정 안 되나 보죠. 반대했는지 동의했는지는 중요시 안 봐요. 그런 건 안 보는 거예요. 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코인이나 주식하면 또 아내분이 또 그거 싫어하는 분 많이 있잖아요. 위험하다고 해서 막 말려 그러면 막 몰래 한단 말이야. 몰래 했는데 대박이 났어. 대박 났으면 아내가 그거 달라고 하면 당신은 반대했잖아. 어쨌든 했잖아. 결론이 중요해요. 우리 법원에서는 반대했는지 동의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. 반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. 그렇죠. 악에 받쳐서 열심히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. 야, 이 이혼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이 돈과 엮이면서 이게 다 좀 논란도 생기고 뭐 분쟁도 생기겠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이제 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부부인데 같이 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보는 거군요. 맞아요. 네,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자산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물론 이혼 권장은 아닙니다. 절대 아니죠. 네.